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자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결혼하고 아이 낳아 키우면서 시부모까지 봉양하는 동안 저는 하루라도 빨리 나이가 들고 싶었습니다. 그 정도로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거든요. 외아들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남편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도 어영부영 시간이 가긴 가더군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시부모님 떠나보내고 나니 남는 건 남편뿐이었습니다. 예전엔 꼴도 보기 싫었던 얼굴에 어느새 쭈글쭈글 주름이 생긴 걸 보니 안쓰럽긴 하더군요. 늙어서 바짝 쪼그라든 뒷모습만 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의 지난 40년이 고되고 힘들었던 것처럼 남편도 부모의 처자식 건사하느라 힘들었을 테니까요. 인생이라는 게 참 비통합니다. 이제야 남편 고마운 줄 알고 좀 잘 살아봐야지 싶었더니만 남편이 너무 일찍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제 나름대로는 살면서 겪을 만한 것들을 다 겪으면서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니 그게 아니더군요. 그 어떤 고통보다 사무치게 힘들었어요. 저는 50에 혼자가 됐습니다. 남편 50 생일에 둘이 나란히 누워 약속했거든요. 이제 아들 둘 다 키워놨으니 둘이서 오손도손 여행도 다니면서 편하게 살자고요. 남편이 곁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은 누구보다 제 걱정을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언제나 남편보다 자식이 먼저였어요. 남편은 저와의 노후를 꿈꾸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저는 자식들 걱정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지금까지도 내내 마음에 남아 가슴이 아픕니다. 남편이 이렇게 빨리 제 곁을 떠날 줄 알았다면 하루라도 더 잘해줄 걸 그랬어요. 남편은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남편은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난 후부터 택시 운전을 했어요. 20년 넘게 택시를 하면서 작은 접촉사고 한 번 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졸음운전 차량 때문에 추돌사고가 나서 응급실로 이송 중에 사망해 버렸습니다. 남편과 제가 서로 죽고 못 사는 인꼬 부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몇십 년을 살붙이고 부부로 산 세월이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남편이 사라져버리자 그 허망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너무 젊고 건강한 사람이 그렇게 가버렸다는 게 너무 억울해서요. 저는 제 팔자가 너무 싫었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곱게 자라지도 못했고 시부모님에게 사랑받는 며느리도 아니었어요. 그런 와중에 유일하게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너무 빨리 데려간 하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밉고 싫었던 건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남편에게 참 모질게 굴었거든요. 넉넉지 않은 형편에 시부모님과 아들 둘을 키우다 보니 제가 매일 바가지도 많이 긁었어요.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툭하면 화도 많이 내고 잔소리도 했는데 남편은 제게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 없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인생이 어디 그렇게 호락호락한가요? 장성한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장가도 보내고 손주도 보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죠. 남편 죽고 10년 넘게 안 해본 것 없이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큰아들은 자기도 직장 다니고 돈 버는데 뭘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냐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바쁘게 살지 않으면 자꾸만 안 좋은 생각이 드니 오히려 정신없이 사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마트, 식당, 파출부 등등 가리지 않고 뭐든 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돈 걱정은 안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시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주택도 있었고 남편이 평생 일해 번 돈으로 사둔 작은 빌라도 있었어요. 거기서 월세도 좀 나오고 남편이 죽으며 받은 보험금도 있었습니다. 돈도 있는데 뭐하러 악착같이 일했냐고요. 남편이 죽으며 남겨준 것들은 그냥 그대로 두고 싶었어요. 남편에게 미안한 것들만 생각나서 그건 제 몫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힘으로 살아보려 아등바등했습니다.
큰아들은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만난 여자와 꽤 오래 연애하고 결혼을 했어요. 연애를 오래 하면서 결혼 전에도 집에 놀러와서 자주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굉장히 안심이 됐습니다. 큰며느리가 어떤 아이인지 잘 알다 보니 특별히 걱정할 게 없었거든요. 제가 다른 복은 없어도 며느리 복은 있는지 큰며느리는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참 괜찮은 아이였습니다. 제 며느리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애가 현명하고 똑똑해서 매사에 걱정할 게 없는 아이였어요. 남편에게 받은 빌라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한 큰아들 내외는 예쁜 손녀도 하나 낳고 걱정할 거 없이 알아서 잘 살았습니다. 애 키우면서 어느새 차곡차곡 돈을 모았는지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아파트 전세금을 모았다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너무 대견해서 큰아들 내외가 살던 집에 새로 들어온 보증금으로 차를 한 대 사줬습니다. 손녀도 하루가 다르게 커가니 필요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 덕분에 몇 년 동안 너무 편하게 살아서 저희가 선물을 해드려야 하는 건데 차까지 이렇게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애미, 네가 이렇게 예쁜 소녀도 낳아주고 셋이서 화목하게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너무 큰 선물이야. 진심이었습니다.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제 자식들이지만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기특했죠. 우리 집의 걱정거리라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제 둘째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어디 가서 크게 사고를 치는 녀석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내놓기가 참 걱정스러운 아들이었어요. 둘째는 애가 좀 나이에 비해 어수룩한 구석이 있거든요. 둘째 아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만 하던 애예요. 공부야 알아서 잘해서 걱정할 게 없었는데 워낙 말수도 적고 내성적이라 학교 다니는 내내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성 친구는 당연히 없었고요. 남중 남고를 나와 공대에 들어가서 내내 공부만 했으니 연애할 틈도 없었겠다 싶지만 옆에서 보면 여자한테 별 관심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대기업 연구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직장이 좋으니 금방 좋은 여자 만나겠지 했는데 전혀 여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는 다들 어쩜 아들들을 하나같이 다 잘 키웠냐고 부러워했지만 저는 내심 둘째 아들이 걱정됐어요. 저렇게 숫기가 없으니 여자나 제대로 만날까 싶어서요. 그런데 여자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글쎄 둘째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간 지 1년도 안 돼서 도저히 못 다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만두겠다고요. 일은 재밌는데 사람들하고 지내는 게 너무 힘들대요. 직장 생활이라는 게 원래 다 안 맞는 사람들하고도 적당히 잘 지내면서 적응해 나가는 거야. 어떻게 다 네 마음에 들 수가 있겠어. 저는 그런 둘째가 마냥 철없이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둘째라고 마냥 오냐오냐 키워서 애가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건 아닌가 싶어 제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애도 아니고 성인이니 남자라면 그 정도는 참고 해야 하는 거라고 다그쳤어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 세대처럼 못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아야 하는 세대도 아닌데 그런 시답지 않은 인간들 비위까지 맞추면서 회사 다녀야 돼요? 저는 아들의 말에 너무 놀라 입이 벌어졌습니다. 제 아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싶어서요. 너 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당장 잘못했다고 해. 그 상황에서 큰아들이 함께 있지 않았다면 저는 둘째 아들 귀싸대기를 날렸을지도 몰라요. 둘째가 너무 괘씸해서요. 그리고 더 슬펐던 건 둘째 아들의 말에 옛날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택시 끌고 나가던 남편의 뒷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하루 종일 택시 운전하며 별의별 손님 다 만났다고 매일 투덜대던 남편에게 제가 자주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남 비위 맞추는 게 싫었으면 젊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처럼 좋은 직장 다니지 그랬어. 이게 다 우리가 못 배우고 못 살아서 겪는 수모인데 참고 살아야지 어떡해. 원망 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던 둘째 아들의 얼굴에 못난 제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게 다 제 잘못이었어요. 당시에 어린 아들이 제가 제 아빠에게 퍼붓는 소리를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자식들에게도 죽은 남편에게도 미안하더군요. 하지만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힘들게 들어간 직장을 1년도 못 다니고 그만둔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그 좋은 직장을 1년도 못 버티고 나오겠다는 거야? 남들한테 좋은 직장이면 뭐래요. 나한테 전혀 좋은 직장이 아닌데. 저야 당연히 너무 아깝고 안타까웠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게 다 제 업보인걸요. 자식이라는 게 참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군요. 대기업을 그만둔 둘째는 바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자기는 아무래도 정해진 대로 일하는 공무원이 딱 맞을 것 같다고요.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공부 하나는 알아서 하는 녀석이니 잘하겠건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3년 연속 시험에 떨어지더니 반년을 폐인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 몇 년간 둘째 아들과 얼마나 부딪혔는지 그때까지 속 한 번 썩인 적 없었던 걸 한 번에 몰아서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큰아들이 둘째를 다독였어요. 제 말은 듣지 않는 녀석인데 형 말은 좀 듣더군요. 그렇게 1년 더 마음고생 시키더니만 결국 30이 넘어서야 공무원 7급에 합격했습니다. 마음고생이야 좀 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기특했어요. 다행히 적성을 찾았는지 공무원이 되고 나서는 크게 속썩이는 일 없이 잘 살아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무원이 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둘째 아들이 뜬금없이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연애한다는 소리도 없다가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하니 저와 큰아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물론 30이 넘었으니 결혼할 여자 데리고 오는 거야 이상한 일이 아니죠. 하지만 조금 걱정되긴 했어요. 만난 지 아직 5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아들이야 워낙 말이 없는 녀석이니 제가 모를 수도 있는 거였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안 해본 애가 여자를 만나자마자 결혼한다고 하니 어쩐지 믿업지 않더라고요. 제가 둘째 여자친구를 보고도 전부터 영 믿업지 않아 하자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둘째 일이라면 조바심부터 내는 것 같다고 아들을 좀 믿어보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큰아들과 큰며느리 말이 맞았어요. 같은 자식인데 제가 둘째를 너무 못 믿었나 싶더군요.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만난 지 5개월도 안 돼서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시키는 건 빠르긴 빠르다고 생각했어요. 남녀가 적어도 사계절은 만나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둘째 아들이 예비 며느리라고 데려온 아이는 처음 보았을 때는 참 괜찮아 보였어요. 제가 괜한 걱정을 했나 싶을 정도로 밝고 아주 싹싹하더라고요. 보자마자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얼마나 잘 따르는지 말없고 무뚝뚝한 우리 둘째 아들이 왜 홀라당 넘어갔는지 알겠더군요. 얼굴도 예쁘게 생긴 애가 애교도 엄청 많았어요. 저야 요즘 애들 하는 일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둘째 아들 말로는 돈도 잘 번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이랑 인터넷에서 무슨 화장품 파는 사업을 한다는데 회사 대표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어릴 때 부모님이랑 미국에서 살다 와서 학교도 다 미국에서 나왔대요. 대학까지도요. 그래서 그런지 애가 언뜻 보기에도 부티가 흐르긴 했어요. 저는 괜한 조바심에 그것도 좀 걱정되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일찌감치 성공해서 돈이야 잘 벌면 좋죠. 그런데 애가 들고 있는 가방이나 옷도 그렇고 좀 꾸미는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화려해 보이는 게 사치스러운 건 아닌가 걱정됐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둘째 아들 녀석은 아주 지 여자친구 자랑하느라 웬일로 입을 쉬지를 않더라고요. 빠져도 아주 단단히 빠진 것 같았어요. 지아가 얼마나 똑똑한지 일찍부터 재테크 잘해서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 차도 엄청 비싼 외제차라니까? 아들 말로는 혼자 강남 사는데 그게 자가이고 비싼 차도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까지 들으니 돈을 잘 벌긴 하나보다 했어요. 어찌됐든 며느리가 재력이 있으면 좋은 거니까요.
돈이야 잘 벌면 좋지. 근데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살려면 알뜰하게 잘 모을 줄도 알아야지. 암튼 엄마는 걱정을 사서 한다니까. 서른에 집이랑 차 있으면 엄청 알뜰한 거지. 왜 걔는 꼬투리를 잡고 그래요? 꼬투리는 무슨. 엄마야 걱정돼서 하는 소리지. 암튼 네가 좋다고 하니까 허락이야 하지만 아직 결혼은 이르니까 차차 준비해서 내년에 해. 예비 둘째 며느리의 첫인상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만난 지 얼마 안 된 게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결혼은 내년에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의 아들 녀석이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엄마는 왜 매번 내 말을 무시해요? 난 무조건 올해 안에 지아랑 결혼한다니까요? 아무리 좋아도 사람을 반년도 안 만나보고 어떻게 알아? 적어도 1년은 만나봐야 하는 거지. 남녀가 불꽃 튀어서 연애하면 처음에야 당연히 좋죠. 근데 어디 결혼이 연애랑 같은가요? 둘이 아무리 좋아도 사소한 거 하나 안 맞으면 죽일 듯 싸우는 게 부부잖아요. 결혼해서 안 맞는다고 마음대로 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연애할 때 이것저것 알아봐서 나쁠 거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고루한 거야 진작 알고 있었지만 진짜 답답해서 못 살겠네. 어차피 결혼할 때 엄마한테 도움받을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결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올해 하든 내년 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뭐야? 내가 엄연히 네 엄마인데 결혼하든 말든 상관을 하지 말라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여자친구를 처음 소개하는 자리에서 엄마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아들이라는 놈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애초에 저의 허락 같은 건 필요 없답니다. 어차피 제 돈은 한 푼도 받을 생각이 없었으니 허락도 필요 없다네요. 제 아들놈이지만 정말이지 개념이라고는 없는 놈이었어요.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결혼을 너무 서둘렀나 봐요. 어머니 말씀 저는 너무 이해해요. 교제하는 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조금 더 연애하고 결혼 준비는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제가 확실히 며느리 복은 있나 봅니다. 첫째 며느리도 현명하고 착한 아이라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둘째 며느리도 제 아들보다는 가정교육을 잘 받은 것 같더군요. 제가 남의 자식 이야기해봐야 뭐 하겠어요. 제 둘째 아들놈이 저렇게 못났는데요. 저런 놈 좋다고 결혼해준다면야 감사할 따름이죠. 망할 놈의 아들놈이 제 말은 안 들어도 자기 여자친구 말은 들을 줄 알았더니만 자기 멋대로 곧바로 상견례 날짜를 잡았더군요. 핑계는 좋았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부모님께서 미국에 사시는데 일 때문에 이번에 나오시면서 한참 동안 나오기 힘들다고 상견례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대요. 그래도 다행히 사돈댁 되실 분들은 좋아 보이시더군요. 겉으로 보기에도 부티가 잘잘 흐르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결혼은 너무 서두르시더라고요. 제가 일이 바빠서 한국에 자주 나오기가 힘들어서요. 이왕 이번에 들어온 거 한국에서는 아예 시까지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내년에 미국에서 식 올리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만난 지 반년밖에 안 됐는데 올해 안에 결혼은 좀 이르지 않을까요? 어머, 애들이 어린애도 아니고 딱 보면 아는 거지. 뭘 고민하세요. 돈이 없는 집안들도 아니고 그냥 바로 식 올리시죠. 역시 장모님 장인어른 엄청 쿨하시네요. 철딱선이 없는 아들 녀석은 결혼시켜준다니까 마냥 좋았나 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좋게 말해서 화끈한 거지 사실 너무 성급해 보였습니다. 딸 가진 부모가 뭘 저렇게까지 딸을 시집 못 보내 안달인가 싶었습니다. 어디 자식 이기는 부모 있나요? 저들 둘이 저렇게 좋아서 하루라도 빨리 같이 살고 싶다는데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결혼 준비를 하며 몇 번 더 둘째 며느리를 만났는데 애가 몇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생활하기도 했고 있는 집에서 곱게 자라서 그런지 확실히 경제관념이 좀 없긴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둘째 며느리에게 신접살림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었습니다.
저야 남편에게 받은 빌라가 있어서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 때처럼 결혼하면 그 집에서 살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듣기로는 둘째 며느리에게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고 했으니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었죠. 저희 빌라에서 살든 원래 둘째 며느리가 살던 아파트에서 살든 둘이 편한 대로 하라고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말이 어쩐지 듣기 거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릴 때부터 워낙 큰 집에서만 살아버릇해서 작은 집에서는 답답해서 못 살아요. 아버님이 물려주셨다는 빌라도 미리 가봤는데 집도 너무 오래되고 둘이 살기는 좀 좁던데요? 얼마나 큰 집에서 살았는지 몰라도 그래도 20평대면 둘이 살긴 충분하지. 첫째도 거기서 애 하나 낳고 잘만 살았는데. 에이, 형님이랑 제가 같아요. 미국에서 20평대면 혼자도 못 살아요. 요즘 애들은 어른 앞에서 숨김없이 다 솔직하게 말한다고 듣기야 했지만 시댁에서 준비해준 신혼집을 가지고 좁네 답답하네 대놓고 말하는 모습이 제 입장에서는 좀 불편했어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 둘째 며느리는 그게 성에 안 찬다고 하니 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그럼 그냥 원래 둘째 며느리가 살던 그 잘난 강남 아파트에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 집은 그냥 따로 월세 주라고요. 이제 결혼하면 애도 낳아야 하고 돈 들어갈 때도 많으니까 월세라도 받아서 모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엄마 이거 봐. 우리 지아가 이렇게 생각이 깊고 알뜰하다니까. 아들은 아주 좋아 죽는 것 같았지만 저는 도대체 어디가 생각이 깊고 알뜰하다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대책 없는 애 같았어요. 제가 신혼집으로 주겠다는 빌라도 마음에 안 든다는 애가 아직 씩도 안 올렸는데 살던 집까지 월세로 주면 도대체 어디서 살겠다는 건가 싶어서요. 빌라도 싫고 너희 집도 월세 줬으면 도대체 어디서 살겠다는 거니? 여기 어머님네 집 넓고 좋잖아요. 그냥 제가 여기 들어와서 살면 되죠 뭐. 저는 며느리의 말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국에서 큰애라 사고방식이 다른 걸까요? 우리나라 젊은 며느리들은 죽어도 홀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 하지는 않잖아요. 둘째 며느리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저와 둘째 아들이 사는 주택에 들어와 함께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둘째 며느리가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심이었어요. 살던 집은 벌써 월세 줬다면서 둘째 며느리는 결혼식 며칠 앞두고 슬금슬금 짐을 하나둘씩 집에 가져다 놓더니 정말로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결혼식 날까지도 둘째 며느리와 아들에게 나랑 같이 사는 게 불편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봐서 아는데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말이 자기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부모님 없이 혼자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와 살면 좋을 것 같다고요. 말은 고마웠지만 저는 아무래도 걱정됐어요. 제 자식하고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며느리랑 같이 산다는 게 막상 좋은 일이기만 할까 싶어서요.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아들의 며느리까지 데리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제야 자식들에게 벗어나 혼자 편하게 사나 했는데 혹을 하나 더 붙인 격이더군요. 둘째 며느리는 겪으면 겪을수록 저와 잘 맞지 않았어요. 시집살이를 다시 시작한 것 같았어요. 둘째 며느리는 혼자 살아봤다는 애가 집안 살림이라고는 하나도 할 줄 모르더라고요. 거기다가 짐은 또 얼마나 많은지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았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화장품 사업을 한다고 듣기야 했지만 무슨 화장품 박스가 방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많았어요. 이건 신접살림이 아니라 회사를 차렸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사무실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박스를 봐도 도무지 뭘 파는 회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 그런지 인터넷에 쳐봐도 나오지도 않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살림만 집에 차려놓고 거의 집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공무원이다 보니 매일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 똑같은 시간에 퇴근하잖아요. 근데 둘째 며느리는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게 나갔다가 밤 늦게나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얼굴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니 바쁘면 좋죠. 하지만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도 전하고 달라진 게 없었어요. 똑같이 아들 뒷바라지를 하며 며느리 뒷바라지까지 해야 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한 이유가 이런 거였나 봐요. 이 집을 시댁이 아니라 무슨 하숙집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시어머니가 아니라 무슨 가정부로 아는 것 같더라고요. 늦게 들어와서는 방은 잔뜩 어질러 놓고 빨래만 허물처럼 벗어놓고 사라졌어요. 그게 다 제 일이었죠. 당시에 몸이 안 좋아서 일도 쉬고 있었는데 이건 뭐 쉬는 게 아니라 다시 예전에 애들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집안일이 해도 해도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참다 더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며느리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새아가, 아무리 바빠도 결혼한 애가 아가씨 때랑 똑같이 살면 안 되지. 남편은 못 챙기더라도 집안일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침마다 방한 꼴이 이게 뭐야. 내가 정리해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건 뭐 시어머니가 아니라 파출부가 따로 없다. 어머 어머니, 파출부라뇨. 속상하게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저희 친정엄마 보셨잖아요. 집안일이라고는 해보신 적도 없는 분이라서 저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살뜰하게 챙겨주는 엄마 있는 친구들 너무 부러웠거든요. 저는 어머님이 정말 우리 엄마 같아서 편해서 그런 건데 불편하셨으면 너무 죄송해요. 둘째 며느리가 금세 시무룩해져서 이야기하니 괜히 제가 다 미안하더군요. 며느리는 제가 편해서 한 행동인데 제가 너무 예민했나 싶어서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싶다고 생각해놓고는 정작 며느리를 남처럼 대한 건 저였던 것 같더라고요. 아니야. 밖에 일이 바빠서 그런 건데 내가 요즘 갱년기가 오는지 너한테 괜히 예민하게 굴었나 보다. 저도 나이가 드는지 예전에는 식당 일에 남의 집 일까지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혼자 다 했던 집안일이 괜히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안 그러려고 해도 꼰대는 꼰대인지 며느리가 생기니 괜히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나이든 홀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건데 잘 지내보자 싶었죠. 그런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제 생각처럼 마냥 해맑고 곱게 자란 아이가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여우도 그런 구미호가 따로 없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요? 아무래도 둘째 며느리가 좀 이상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번다는 애가 항상 제 아들 돈만 썼어요. 그것도 아주 사치스럽게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아들이 제게 한번 돈을 빌려간 적이 있었어요. 말로는 둘째 며느리가 사업하는 사람이다 보니 여기저기 돈이 묶이게 되면서 당장 현금이 없다고 해서 아들이 자기 카드를 줬다더라고요. 그런데 사업하는 애라 그런지 쓰는 단위가 커서 둘째 아들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된답니다. 저는 당연히 아들에게 화를 냈어요. 돈이야 빌려줄 수 있지만 사업한다는 애가 그 정도로 돈이 없으면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자 이 멍청한 아들놈이 되려 저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엄마가 이렇게 뭘 모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못하는 거야. 지아가 타고 다니는 차만 팔아도 아파트 전세금 나오는데 돈이 없긴 뭐가 없어. 아들놈은 매번 그놈의 비싼 차 얘기만 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디서든 눈에 띄는 요란한 외제차를 끌고 다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차를 타고 다닌다고 어디서 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현금이 없다고 팔 것도 아니고요. 너 말 한 번 잘했다. 지야 걔 이 집 들어와 살면서 생활비 한 번 안 냈잖아. 그럼 버는 돈은 다 모았을 텐데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월세도 있을 텐데 네 카드까지 쓰는 거 보면 애가 나가서 도대체 뭘 얼마나 쓰고 다닌다는 거야? 저는 며느리가 아무리 사업을 하고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해서 제 아들에게 보탬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빚만 지고 있으니까요. 돈 빌려주기 싫으면 말지 왜 잔소리를 하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이래서 어머니랑 같이 못 산다고 얘기했는데. 그래, 말만 하지 말고 제발 좀 나가라. 나도 너희 때문에 아주 힘들어 죽겠어. 둘째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 저와 아들은 또다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놈 하는 집도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드는데 며느리 하는 꼬락서 언니까지 마음에 안 드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오다 문 앞에 웬 박스가 잔뜩 쌓여있길래 들고 들어왔어요. 자세히 보니 박스에 적힌 로고가 다 명품이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몰라도 저도 들으면 아는 브랜드였어요. 저는 둘째 며느리가 들어오길 기다렸습니다. 이건 분명 둘째가 산 거일 테니까요. 한두 개 사면 저도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언뜻 해보아도 수가 많아도 너무 많았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길래 택배 박스를 가지고 제가 몇 마디 했습니다. 무슨 물건을 이렇게 많이 샀냐고요. 그러다 둘째 며느리는 되려 제게 성질을 내더라고요. 박스는 뜯지도 않았는데 왜 자기 물건을 제 마음대로 함부로 만지냐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어요. 딸처럼 대해줬더니 이게 정말 저를 막대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들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세아가 너 도대체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니? 매일 이런 거 사들이느라고 카드값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같이 살아도 이런 것까지 간섭하시면 저 불편해서 어머님이랑 같이 못 살아요. 너 말 한 번 잘했다. 이거 다 네 카드로 산 거야? 아니지. 이것도 다 내 아들 카드로 산 거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간섭을 안 해? 이게 왜 어머니 아들 카드예요? 제 남편 카드인데? 저는 며느리야 말과 행동에 화가 나서 손이 다 덜덜 떨렸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게 덤비듯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네 남편 공무원인 거 몰라? 공무원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저런 명품을 매일 몇 개씩이나 사면 다 어쩌자는 거야? 그러니까요. 어머님 아들이 공무원이라서 돈이 없어서 저것도 다 가짜로 산 거라고요. 뭐야? 이게 보자 하니까? 너 돈 많다며? 그러면서 생활비도 한 푼 내놓지 않으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사치품이나 사들이는 게 말이 되니? 그리고 그런 건 네 돈으로 사면 되지. 왜 내 아들 돈까지 쓰면서 카드값도 못 내게 하고 있어? 그때였어요. 둘째 아들이 집에 들어오다가 당시 상황을 보곤 제가 며느리를 구박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여우 같은 둘째 며느리년이 아들을 보자마자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더니 울어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당연히 생활비 드리고 싶죠. 근데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머님이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엄마, 정말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어요? 젊을 때 그렇게 시집살이 당했다고 난리를 치더니만 할머니랑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너도 눈이 있으면 여기 박스 좀 봐라. 돈도 없으면서 진짜도 아닌 가짜 명품을 남편 카드로 이렇게 긁는 애가 도대체 어디 있니? 엄마, 저 지아 남편이에요. 지아는 제 아내고요. 아내가 남편 카드로 물건 좀 산 거 가지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난리치는 거 그게 바로 시집살이라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히더군요. 저는 꼬리가 9개 달린 며느리년 때문에 아들에게 그렇게 싫으면 나가 살라고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당연히 나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이후 이대로 둘째 아들과 영영 인연이 끊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옛말을 너무너무 싫어하던 저였지만 그 순간 저는 절실하게 그렇게 느꼈어요. 제 아들놈도 아들놈이었지만 그 순간 한마디도 안 하고 훌쩍이고 있던 둘째 며느리가 너무 미워서요. 그런데 그날 이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제 팔자는 어디까지 꼬여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글쎄 제 집에서 제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글쎄 며칠이나 집에 안 들어오던 둘째 아들 내외가 갑자기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저더러 나가라네요. 엄마, 나는 사실 지아랑 결혼하면 당연히 분가해서 나가서 살고 싶었어. 근데 지아가 엄마랑 잘 지내고 싶다고 해서 들어와 살았던 거야. 근데 내가 옆에서 보니까 엄마가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 지아 위해서 계속 이대로는 같이 못 살겠어. 저는 이게 다 무슨 개소린가 싶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자기들하고 같이 살고 싶다고 한 적이 없었어요. 자기들 멋대로 결혼하기 전에 집에 들어와서 빌부터 살아놓고는 이제와 마치 저를 모시기라도 한 것처럼 구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너희랑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나가. 너희 둘이 나가서 어디 한번 행복하게 잘 살아봐라.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나가요? 제가 살던 집 월세 줬잖아요. 지금 나가라고 하면 보증금에 위약금까지 줘야 되는데 저 돈 없어요. 그거 어머님이 내주실 거예요? 그게 무슨 개소리야. 그럼 뭘 어쩌라고? 이제와 다시 뭐 빌라라도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 빌라는 나 일하는 데서도 너무 멀고 지하 회사 짐도 다 이 집에 있잖아. 지하내 월세 나갈 때까지만 엄마가 나가줘.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 뭐야? 너 이 새끼 아들놈이 새끼라는 게 마누라 감싸겠다고 지금 어미더러 나가라는 거야? 이런 배은망덕한 새끼 어디 가면 엄마를 쫓아내? 쫓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살면 자꾸 싸우니까 하는 소리잖아. 그럼 같이 살면서 엄마가 지한테 잔소리하지 말고 잘해주던지. 이래서 아들놈은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이 있나 봅니다. 아들놈은 끝까지 여우 같은 지 마누라 편만 들면서 저더러 싫으면 나가랍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더 최악이었어요. 저희가 둘째인데 지금까지 어머니 모시고 살았잖아요. 큰형님네는 어머님이랑 안 살아보셨으니까 이 기회에 형님 댁으로 가세요. 그러면 형님도 아마 제 마음 이해하실걸요? 그래 엄마. 엄마가 엄청 예민하고 잔소리 심한 사람인 거 형이랑 형수도 알아야 돼. 너희가 이 집 뺏어가려고 둘이 아주 작당을 했구나. 내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내가 너희 둘 다 가만히 안 둘 거야. 엄마, 우리가 언제 이 집을 뺏는다고 했어. 월세 계약 끝날 때까지만이라니까. 엄마 요즘 진짜 이상한 거 알아? 이제는 아예 저를 미친 시어머니 취급하더군요. 며칠 뒤 둘째 아들이 큰아들한테 무슨 소리를 했는지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저를 데리러 왔더군요. 어머니, 자꾸 둘째네랑 싸우지 마시고 당분간은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 장모님도 편찮으셔서 큰애가 신경 쓸 일도 많은데 나까지 너희 집으로 가는 게 말이 돼? 괜히 우리 큰며느리 부담되게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라.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둘째 아들이 제가 둘째 며느리를 너무 괴롭혀서 같이 살기 힘들다고 했나 봐요. 큰아들은 저에게 둘째네가 마음에 안 들어도 둘이 이미 결혼한 부부니 제가 간섭하면 안 된다네요. 억울해 죽겠습니다. 제가 진짜 간섭이라도 했으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을 거예요. 안 그래도 큰며느리네 안 싸돈도 연세도 많고 몸도 안 좋으셔서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걸 아는데 괜히 저까지 신경 쓰게 해 미안하더군요. 큰아들과 큰며느리에게까지 괜히 마음 쓰게 한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그럴수록 둘째 며느리가 미웠어요. 이게 다 그년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요.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둘째 인연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요. 저는 우선 빌라로 들어왔습니다. 다 세를 준 상태라 1층에 제일 작은 집만 비어있어서 급한 대로 그 집으로 들어왔어요.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왔으니 짐도 거의 못 챙겨서 나왔죠. 갑작스러운 일에 당연히 마음이 헛헛했습니다. 저는 너무 서러웠지만 자식들 앞에서 애써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자식들 가정에 분란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속이 너무 답답해서 가만히 집에 있지를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예전에 식당에서 같이 일했던 언니가 야쿠르트 일을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벌이가 쏠쏠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까 싶어 바로 시작했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할만하더라고요. 역시 나이가 들어도 일하긴 해야 해요. 원체 제가 집에만 있는 성격은 아니다 보니 오히려 나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돈을 버니 전보다 훨씬 마음이 나았습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니 밉상인 둘째 며느리와 아들도 잘 떠오르질 않았고요. 며느리야 남의 자식이니 그러려니 하지만 제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집을 나왔는데도 연락 한 번 없는 아들놈은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자기 마누라밖에 모르는 놈이라고 해도 제가 제 배 아파 낳은 제 자식놈인데 어쩜 엄마 알기를 개똥으로 아나 싶더군요. 야쿠르트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에요. 제가 담당해서 일하는 곳은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대단지 아파트였어요. 그날도 그 앞에서 야쿠르트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익숙한 차 한 대가 단지 앞에 멈춰서더라고요.
분명 저 요란한 차는 제 둘째 며느리 차였어요. 역시나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제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분명 일하고 있을 시간인데 여긴 무슨 일인가 싶더군요. 화려한 차림을 하고 내린 며느리는 일행과 함께 단지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며느리에게 아는 체를 하려고 다가갔습니다. 물론 말다툼이야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새아가, 이 시간에 여기는 무슨 일이니? 제가 뒤에서 며느리 어깨를 툭툭 쳤어요. 그러자 둘째 며느리와 일행이 제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있던 일행이 며느리의 친구였나 봐요. 제가 아는 척을 하자 친구로 보이는 일행이 제가 누구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라고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글쎄 며느리가 제 앞을 가로막고 서더니 제 입을 막더군요. 이 아줌마 예전에 우리 집 파출부했던 아줌마야. 어머, 어떻게 여기서 만나요? 안 그래도 일 그만두시고 뭐 하시나 궁금했는데 야쿠르트 파시나 봐요. 순간 저는 제 며느리가 맞나 싶었습니다.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정말 제가 파출부로 일하던 집의 사모님인 줄 알았어요. 어머, 너 미국 가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 않았어? 남편도 미국에서 같이 들어왔다면서. 근데 어떻게 한국분이 파출부를 했어? 아, 그게 결혼 전에 잠깐 한국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 세상이 이렇게 좁다니까. 너랑 아는 아줌마면 앞으로 아크로트 여기서만 사야겠다. 아줌마, 저 아크로트 10,000원어치 주세요. 저 여기 단지 사니까 앞으로 자주 올게요. 저는 제 귀로 직접 듣고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요. 며느리가 미국에서 살다 들어온 건 저도 알지만 남편이 미국에서 같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또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제 아들은 미국에는 아예 나가본 적도 없는데 말이죠. 순간 너무 혼란스러워서 말문이 막혀 있는데 며느리가 친구를 먼저 단지 안으로 보내더니 잔뜩 당황한 얼굴로 제 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귀에 대고 이상한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어머니 놀라셨죠? 사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아까 그 친구가 저랑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저 친구 남편이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인데 자꾸 자랑질을 하잖아요. 제가 꿀리기 싫어서 거짓말 좀 했어요. 왜 여자들끼리 은근 그런 기싸움 하잖아요. 어머님은 이해하시죠? 둘째 며느리가 그렇게 당황한 모습은 처음 봤어요. 항상 자기 멋대로 할 말 다 하고 자기 잘날 맛에 사는 애인 줄 알았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아무리 자존심 때문이라고 해도 어떻게 시어머니를 모르는 척해? 너 설마 내가 야쿠르트 파는 게 창피해서 그런 거야? 둘째 며느리가 영악하고 여우 같은 년이라는 건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들을까봐 제 귀에 대고 속삭이는 모습이 아무래도 쎄하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먼저 들어간 줄 알았던 며느리의 친구가 생각해보니 돈만 내고 야쿠르트를 못 받았다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대박이었습니다. 아참, 너희 아버지 교수로 계신 대학이 한국대학교 맞지? 이번에 우리 남편 조카가 거기 들어갔는데 잘 좀 봐달라고 꼭 좀 얘기 좀 전해줘. 알았지?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미국에서 의류사업 한다는 둘째 며느리의 아버지가 갑자기 한국대학교 교수라네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순간 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둘째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말처럼 잘 사는 친구에게 무시 좀 안 당하겠다고 한 단순한 거짓말 정도가 아닌 것 같았어요. 아, 그래? 알았어.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해줄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친구에게 거짓말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저는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애가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나 싶어서요. 애가 아무래도 한두 번 거짓말한 솜씨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둘째 며느리가 제게 했던 말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이건 아니다 라는 직감이 딱 오더군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이 확 뒤집혔어요. 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나한테 분명 바깥 사돈 미국에서 사업한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지금 와서 교수라니? 제 말에 며느리 친구도 당황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묻더라고요.
하지만 둘째 며느리는 제가 알던 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독하디 독한지 아주 철면피 사기꾼이 따로 없더군요. 아줌마, 바깥 사돈이라뇨.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파출부나 하던 아줌마가 불쌍해서 상세 좀 해주니까 내가 아줌마랑 같은 급인 것 같아요? 어디서 친한 척이야. 둘째 며느리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든 지금 당장 친구 앞에서 자기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나는 게 더 걱정인가 보더군요. 되지도 않은 말을 멋대로 짓거리더니 이 상황에서 도망가라고 했어요. 저는 괘씸한 며느리년을 그대로 보내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제 아들까지 다 기만한 행동이니까요. 분명 저 거짓말에 제 아들까지 다 속아 넘어간 게 분명했어요. 지금까지 제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년이 도대체 어떤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건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너 이지야, 내 며느리잖아.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를 기만하고 파출분의 모내 개소리를 짓거려? 저는 그대로 둘째 며느리에게 달려들어 뺨을 세게 갈겼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아주 된통 나간 것 같으니 정신을 차리라고요. 순간 며느리 친구라는 여자는 아주 손사래를 치더니 며느리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한다는 말이 그럴 줄 알았답니다. 초딩 때부터 너희 집 부자라고 매일 뻥치고 다니면서 허언증 장난 아니더니 아직도 그러고 사는구나? 어쩐지 저런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화장품 사달라고 구걸할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뭐? 허언증? 구걸?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래 맞아. 이 아줌마 우리 시어머니 맞아. 근데 지금은 야쿠르트 팔아도 우리 시어머니 집도 있고 건물도 있는 건물주야. 야쿠르트는 취미로 파는 거라고. 제 며느리지만 미친년이 따로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부자 친구한테 화장품 팔러 와서는 온갖 허세를 부렸나 보더군요. 바로 조금 전까지 저더러 자기 집에서 일하던 파출부라더니 이제는 시어머니가 맞답니다. 저는 너무 쪽팔려서 더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야쿠르트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갑자기 제 야쿠르트 차 앞을 가로막고 서더니 무릎을 꿇더군요. 그러더니 하는 행동이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주 손을 싹싹 빌며 제게 애원을 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실은 저 부모도 없어요. 고아예요. 평생 부모도 없이 혼자 불쌍하게 사느라 주변에서 무시만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한 번 두 번 거짓말하던 게 일이 커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제발 그이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앞으로 어머니한테 정말 잘할게요. 쇼킹 그 자체였습니다. 허언증이니 사기 결혼이니 실제로 있다는 거야 뉴스에서 본 적은 있었지만 제가 당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무리 인생이 안 풀리고 거지 같아도 그렇지 무슨 애가 얼굴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그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요? 알고 보니 둘째 며느리는 허언증 환자가 맞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고아가 맞더라고요. 상견례랑 결혼식에서 봤던 부티가 잘잘 흐르던 사돈들은 진짜 사돈이 아니었어요. 둘째 며느리가 돈 주고 고용한 가짜 부모였습니다. 심지어 미국에는 가본 적도 없대요. 미국 대학은커녕 한국에서 고등학교도 간신히 나왔답니다. 어릴 때부터 고아라고 놀림받고 고졸이라고 무시당하며 살다 보니 자격지심이 생겨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은행에 빚을 내서 비싼 외제차를 사고 있지도 않은 집을 있다고 거짓말한 거죠. 화장품 사업이라는 거 본인 사업이 아니라 거의 다단계나 다름없는 거더라고요. 그 일로 빚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제 둘째 아들이랑도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멍청한 제 아들이 자신의 거짓말을 족족 다 믿었답니다. 강남에 집이 있다는 것도 부모님이 미국에 있다는 것도 직접 눈으로 보지도 않고 말만 하면 다 믿었대요. 거기다가 공무원이라고 하니 욕심이 났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계획하고 제 집에 들어온 거였어요. 저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소름이 돋아서 혼났습니다. 정말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랑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둘째 며느리는 제게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면 제가 불쌍해서라도 용서해 줄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죠.
저는 곧바로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연락해서 변호사부터 알아보라고 했어요. 둘째 아들은 처음엔 제 말을 믿지 않았지만 제가 만났던 며느리 친구라는 여자를 만나게 해줬더니 몇 마디 듣자마자 아주 오열을 하더군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이냐고요. 하지만 이대로 울고불고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둘째 며느리를 고소했어요. 혼인 빙자 사기로요. 증거야 너무 많죠. 지금까지 둘째 아들과 나눈 메시지 내용이나 상견례와 결혼식장에 나온 가짜 부모라는 사람들까지 있으니까요. 더는 둘째 며느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허언증 환자녀는 사기를 쳐놓고도 창피하지도 않은지 순순히 이혼해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소송 중이에요. 그 와중에 도대체 자기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지랄이더군요. 저야 당연히 10원 한 푼 줄 생각 없으니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60년 넘게 살아도 인생이라는 게 참 쉽지 않네요.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나서는 더는 힘들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둘째 아들 얼굴만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하지만 어미인 제가 속상해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일 이후 제게 잘못했다며 매일 미안해했어요. 이게 다 자기가 못나고 멍청한 탓이라고요. 평생 제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원래 인생이라는 게 다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야. 매일매일이 롤러코스터처럼 한치 앞을 모르는 거고. 이번 일로 인생 제대로 배웠다고 생각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 중인 못난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요. 그제라도 알아서 그런 이상한 년이랑 애라도 낳기 전에 헤어졌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늙은이의 긴긴 신세한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저와 다르게 항상 평범하고 평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에 들어선 한 여자입니다. 전 오늘 살면서 크게 돈이 부족한 적도 없었고 특별히 힘든 일도 없었던 저의 인생에서 가장 속상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하지 못했던 젊은 날의 이야기예요. 먼저 저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전 바닷가가 있는 큰 도시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 해산물 시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바로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의 든든한 양식이 되어 주었던 어묵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여러 어묵 브랜드들도 생기고 했지만 아버지가 일을 하실 당시만 해도 그냥 시장에서 조기, 전갱이, 갈치 등의 생선살을 치대어 밀가루와 함께 사람이 일일이 튀기는 방식이었다고 해요. 채소도 조금 넣고요. 튀긴 음식이라 보관이 용이하고 먹으면 배도 든든해서 아버지의 장사는 제법 잘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살던 도시가 워낙 어묵으로 유명한 지역이기도 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직원들을 차차 늘리고 직원들이 빠른 손놀림으로 일을 했지만 1980년대에 들어 도시화를 겪으면서 아버지는 나름 공장시설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을 해보고 싶으셨던 거죠. 물론 시설을 갖추는데 돈은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도였고 그만큼 장사는 더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이런 집에서 1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저는 아버지의 덕분으로 유복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크게 부족한 것이 없었고 그저 달리기 하는 것을 좋아하는 말괄량이 소녀였죠. 어린 시절 매일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아버지 공장으로 놀러 갔는데 저는 공부보다 뭔가 공장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많은 생선의 살들이 여러 과정을 거쳐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어묵 튀김으로 변하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거든요. 아버지도 재미있어 하는 저를 굳이 오지 말라고 말리지 않으셨죠.
그리고 항상 퇴근하시는 길에 졸래졸래 따라가는 저에게 제일 큰 어묵 하나를 먹으라고 쥐어주시곤 했어요. 그 어묵은 아버지가 손수 방금 튀긴 것이었어요.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저녁 노을을 보며 집으로 돌아오면 항상 어머니는 맛있는 반찬을 한 상 가득 차려놓고 아버지와 저를 기다리고 계셨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당연히 대학을 진학하는 오빠와 언니리를 따르지 않고 아버지께 공장 일을 배워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대학이야 필요하면 나중에 갈 테니 우선 어묵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이죠. 그때는 왜 그랬는지 공장 직원분들과도 너무 친하고 그래서였는지 대학을 가는 것보다 공장에서 어묵을 만들며 아버지를 돕고 싶더라고요. 당연히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며 처음엔 역정을 내셨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묵 만드는 것 좀 배워보고 그냥 월급 많이 안 주셔도 되니까 재미삼아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렇게 저는 얼른 대학 가고 좋은 집에 시집 가야지 라는 소리를 귓등으로 들으면서 20살부터 공장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서 그날 쓸 기름도 체크하고 어묵을 찍어낼 틀 같은 것들도 살펴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선살과 함께 하루 7시간 이상을 공장에서 보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는 꽃 같은 20대의 나이에 왜 저러냐고 안타까워하시기도 하고 저에게 화를 내시기도 했지만 저는 정말 그게 좋았어요. 빨리 대학 가고 좋은 집으로 시집 가는 게 여자 인생에서 제일 가는 길이란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게 하셨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대학 가기 전 잠깐만 공장 일을 하겠다는 제 고집을 꺾지 못하셨습니다. 좀 애늙은이 같았던 제 유일한 낙이라면 주말마다 부모님이 다니시던 절에 같이 올라가서 맑은 공기를 쐬고 불공을 들이실 때 함께 절도 하고 스님의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저도 참 유별났던 것 같아요. 보통 20대가 좋아할 일들은 아닌데. 그 당시 서울로 대학을 간 언니는 유명한 번화가의 맞춤복집에서 예쁜 원피스 정장도 맞추고 항상 방학이면 예쁜 모자에 최신 유행 원피스를 입고 집으로 내려와 서울 생활에 대해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했지만 저는 진짜 그런 것들이 하나도 해보고 싶지 않았어요. 참 이상했죠, 저도. 공부 많이 해서 큰 사람이 되라고 서울로 보냈던 오빠는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으라는 어른들의 뜻을 따라서 경영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공부가 많이 힘들었던 모양인지 오빠는 집에도 거의 오지 못하고 공부를 했죠. 그렇게 저희 삼남매는 각자 자신의 길을 열심히 닦고 있었어요. 저는 꼭 사업을 물려받겠다는 욕심 같은 건 없었고 그저 어릴 때부터 먹은 어묵이 맛있고 그걸 먹는 사람들의 표정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면 즐거워서 부모님 곁에 남기로 했던 것 같아요. 언니 오빠가 공부를 위해 그렇게 가버리자 엄마가 내심 적적해 하셨거든요. 저는 매일 보람차게 공장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저녁을 부모님과 보내는 것이 참 좋았답니다. 그렇게 친구에게도 별 관심이 없고 꾸미는 것에도 관심이 없던 전 당연히 남자에게도 관심이 없었어요. 또 어차피 공장을 가면 작업복을 입어야 했기에 항상 면티에 그냥 어두운 색 바지를 대충 입고 머리를 질끈 묶고 다녔습니다. 그저 편한 게 좋았거든요. 그런 저를 사람들은 부잣집 딸로 보지 않았지만 저는 딱히 부자로 보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친구들은 연애도 하고 선도 보려면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고집이 센 성격이라 어릴 적부터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22살쯤 되던 때였습니다. 저는 공장에만 너무 있으니 애가 너무 생기가 없다는 어머니의 걱정 때문에 강제로 공장을 며칠 쉬게 되어서 평소 부모님과 함께 들르곤 하던 절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산속에 있는 절이라 가는 길 자체가 제법 등산이 되기도 했고 오랜만에 맑은 공기도 마시고 스님이 내어주시는 차 한 잔 마시면서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공장에 남고 싶은 마음과 이제는 집을 떠나 공부를 해야 하나라는 고민, 그리고 결혼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가 버거웠어요. 1990년대 당시 좋은 조건의 선시장에서는 여자의 나이가 굉장히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고 부모님은 시집 못 갈까봐 안달복달을 하시니 좀 마음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한참 산을 올라가는데 이쯤이면 절이 나올 때가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절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보통 3, 40분을 오르면 절의 입구를 지키는 사천왕이 있는 절 지붕이 보여야 하는데 아무리 살펴도 보이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 여기가 어디지? 내가 길을 잘못 든 건가? 저는 문득 시간도 꽤 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숲은 울창하고 새소리도 뭔가 음산하게 들리는 것이었어요. 갑자기 무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 길을 잃은 건가? 누구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놀라서 소리를 지른 제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바위에 앉아서 다시 올라왔던 길을 더듬어 내려가 보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삐삐가 있긴 했지만 공중전화가 없으니 산속에서 연락을 취할 방법도 없고 조금씩 어두워져 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벼운 산행이라 생각했기에 운동화도 밑창이 얇은 것이었어요. 저는 바위 뒤에 내리막길이 있는 것을 눈으로 살피면서 다리를 내뻗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주르륵 하고 미끄러지면서 길이 있는 줄 알았던 곳이 풀 사이로 우거져 있는 곳이 급경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덥석 어떤 손이 저를 잡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크고 따뜻한 손이 있는 힘껏 저를 끌어올렸어요. 크게 다칠 뻔한 저를 구해준 사람은 듬직한 청년이었습니다. 마치 공장일로 몸이 항상 단단하신 우리 아버지 같은 다부진 느낌이었어요. 저는 난생 처음 뭔가 간질간질한 이상한 기분이 온몸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많이 놀라셨죠? 여기 물 좀 드시고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남자는 제 간이배낭을 대신 짊어지고 내려가는 길을 안다며 저를 내내 이끌어줬습니다. 저는 미끄러질 뻔한 충격과 미묘한 기분 때문에 뭔가에 홀리듯이 그 사람을 따라 산을 내려갔습니다. 산을 내려간 남자는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저 실례가 안 된다면 놀라신 것 같은데 저랑 간단한 욕이라도 하시는 건 어떠세요? 저도 놀라서 그런가 배가 고파서요. 아, 네. 그럼 오늘 도와주셔서 무사히 내려왔으니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 남자와 저는 등산 초입에 있던 허름한 백반집을 가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백반집에서 된장국에 밥을 먹으며 참 어색했지만 어쩐지 싫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그날 막걸리 집으로 자리를 옮겨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사는 도시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를 졸업한 사시 준비생이었습니다. 그 어렵다는 법대를 졸업했다고 했는데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권 변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한다고 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했다는 그 사람에게 대단하다고 말하며 나도 신문 같은 걸 좀 잘 읽어보고 싶다고 하자 그 사람은 시사 상식 같은 것들을 자신이 알려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어려운 말들도 자신이 설명해주면 쉬울 거라고요. 저는 어차피 대학 갈 준비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설명을 해준다면 어쩐지 예전보다는 공부가 덜 싫을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우리는 만나게 되었어요. 수업을 부탁하게 되면서 소정의 수업료라도 지불하겠다는 저의 이야기에 그분은 손사래를 치면서 아유, 어묵 공장 다니신다면서요. 그런 환경에서 공부하고자 하시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 그저 공부하다가 머리도 식힐 겸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이니 편하게 빵집에서 한 번씩 봐요. 하더군요.
저는 차마 제 형편에 대해서 제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가난한데도 공장을 다니며 공부를 하려 한다고 오해한 그분이 저를 너무 칭찬했기 때문이죠. 그런 채로 우리는 수업이라는 명목으로 만남의 횟수를 쌓아갔습니다. 옛말에 남녀가 붙어 있으면 결국 정분이 난다더니 그렇게 결국 우리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물론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도 남자친구가 오해하고 있는 우리 집 형편이라든가 선을 보고 결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집안 분위기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고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그저 이 순간만큼은 이 사람과 즐겁게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한 번씩 저를 대포집에 데려가 술 한 잔을 권하면서 어려운 정치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또 가난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도 하더군요. 저는 저를 귀해한다고 말하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슬퍼하는 그 사람에게 어느덧 마음을 많이 주고 있었습니다. 좀 측은지심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제가 가지지 못한 똑똑한 모습이 굉장히 호감도 갔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오남매 중 차남으로 형보다 공부를 잘해 집안을 세울 기둥이라고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살던 대도시 근처의 작은 시골 동네 출신인데 아직도 동네에서 제일 공부 잘한 아들 뒀다고 사람들이 부러워해서 부모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신다며 자신은 꼭 사시에 붙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하숙집에 앉아 책과 씨름할 때면 가끔은 그런 기대가 천근만근 돌덩이보다 무겁게 어깨를 짓누른다고 했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저랑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나마 잊을 수 있다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식사를 하면서 제가 어묵 공장에 다닌다고 이야기한 후로 오빠는 저의 집안 형편에 대해서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저의 다 늘어진 티셔츠와 질끈 묶은 머리 때문인지 아마도 제 형편을 안 좋게 추측하는 것 같았어요. 데이트를 하고 날 때 제가 가끔 돈을 내려고 하면 오빠는 화를 내면서 말했거든요. 나 밥 사줄 돈 있으면 집에 갈 때 빵이라도 사서 부모님 드리라고요. 저도 그런 오빠에게 차마 제가 일하는 어묵공장 사장님이 아빠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르주아니 뭐니 하면서 읽은 책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는 오빠는 부자들은 모두 양심이 없고 법을 조롱하는 인간들이라고 믿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런저런 생각 없이 그저 그 사람과의 시간을 오롯이 즐기고 싶었어요. 우리가 결혼을 하지 못하더라도 훗날 청춘의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것이니까요. 오빠는 대학 인근의 하숙집에서 하숙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오빠의 하숙집 앞에 종종 어묵을 싸들고 찾아가곤 했어요. 오빠, 내가 방금 전에 튀긴 어묵이야. 배고플 때 간식으로 먹어. 오빠는 항상 제가 가져다 주는 어묵을 고마워하며 받아 맛있게 먹곤 했어요. 저는 왠지 그럴수록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더 자주 하숙집 앞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는 좀 공부하고 싶은 게 있어서 퇴근 후 공부하고 집에 가겠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공부랑 담쌌던 애가 무슨 공부하냐고 의아해 하셨죠. 저는 오빠에게서 들은 책 이름들을 대면서 요즘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다고 둘러댔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좀 미심쩍어 하시는 듯 하더니 제가 책 이름을 줄줄 이야기하며 내용까지 언급하자 우리 딸이 뒤늦게 공부에 관심을 가지는구나 하시며 기꺼워하셨어요. 아빠는 너무 공부가 늦는 날은 데리러 갈 테니 언제든 삐삐치라는 말도 하셨죠. 저는 그렇게 나름 007 작전처럼 오빠와 연애를 이어갔어요. 그렇게 우리는 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죠. 오빠는 저의 옷차림에 대해서도 타박하지 않았고 소박하고 성실해서 넌 뭘 하든 잘 될 것이라고 꼭 대학 공부해서 진학하길 바란다며 항상 응원을 해주었어요.
그 사람의 다정한 말을 듣고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며 저는 고향에 남아 이 사람과 미래를 꿈꾸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갈 인연이겠지. 결국은 부모님 말씀대로 선을 봐야겠지 하는 생각으로 정을 많이 안 주려고 애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꿈에 그리던 다정하고 세심한 남자였기 때문이죠. 그저 얼른 이 사람이 사법고시에 붙어 변호사가 되면 집안이 한미하더라도 부모님께 소개를 시켜봐야겠다. 똑똑한 사람이니 좋게 봐주실 수도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품고서 저는 곧 치러질 사법고시 1차 시험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하숙집에 가서 끼니도 챙겨주고 어묵을 가득 담아 도시락을 싸가기도 하면서요. 오빠의 하숙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처음에는 걱정이 됐지만 2층으로 된 단독주택에서 오빠가 기거하는 방은 한쪽으로 돌아가 구석에 있어 사람들을 거의 마주치지 않다 보니 저는 그렇게 한 번씩 오빠네 집에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이듬해 2월, 오빠는 사법고시 1차 시험을 치렀습니다. 부모님이 응원을 오신다고 하여 저는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오빠를 멀리서 바라보며 응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오빠가 열심히 공부한 만큼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부처님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다행히 오빠는 1차 시험을 무사히 합격했습니다. 저는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그동안 고생한 것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 드디어 오빠도 가난한 집안을 먹여 살려야 하는 부담이나 자신이 성공해야만 한다는 짐을 어서 좀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랐어요. 사실 오빠가 데이트를 할 때 술이 한 잔 들어가면 그런 부담감들을 저를 붙잡고 토로하곤 했거든요. 미연아, 너도 가난에 대해 알지? 우리 집은 말이야. 너무 가난한데 식구가 많아. 그런데 내가 제일 공부를 잘해서 난 꼭 사실 패스해야 돼. 그게 내가 낳아준 부모님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니까. 저는 오빠가 그럴 때마다 사실 잘 공감은 안 되었지만 그저 이 사람이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않았으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그리고 그런 한탄을 하며 오빠는 언제나 너도 나와 사정이 비슷해서 좋다면서 대하기가 편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묵 공장에 다니고 언니와 오빠는 서울에 일하러 갔고 부모님은 소일거리를 하신다고 둘러댄 상태였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가슴이 뜨끔하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솔직하게 내 상황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통한다면서 저를 의지하는 오빠에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준비할 그 무렵 저희 집에서는 이제 대학을 가야 한다고 본격적으로 부모님께서 압박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가정교사 선생님들이 오시고 저는 공장을 거의 나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빠를 만나기 위해 부득불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혼자 책을 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우겨서 일주일에 한 번을 겨우 오빠를 만나러 갈 수 있었어요. 여전히 부모님은 미심쩍어 하시면서 저에게 무슨 책을 샀는지 뭘 읽었는지 캐물으셨지만 저는 오빠를 만나서 어차피 공부도 하기 때문에 잘 둘러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3, 4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만 얼굴을 보면서 지냈어요. 자주 보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오빠에게 저는 어묵 공장이 바쁘다고 오빠에게 2차 준비에 전념하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대학을 가기 위해 과외를 받고 있었지만요. 그리고 6월이 되어 오빠는 2차 시험을 치렀습니다. 저는 그날만큼은 일이 있다고 둘러대어 시험장 근처 먼 발치서 온 마음을 다해 오빠를 응원했어요. 드디어 2차 시험 발표가 난 10월, 오빠는 당당히 2차 시험도 합격했어요. 저는 진짜 너무 기뻐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길거리에서 오빠 손을 붙잡고 팔짝팔짝 뛰었어요.
이대로 오빠가 3차 면접을 통과하고 또 내가 대학을 다닌다면 우리의 미래는 너무 밝을 것만 같았습니다. 오빠는 저에게 이제 내가 우리 미연이 힘들지 않게 살게 해줄게. 조만간 부모님과 식사 자리 한번 만들자. 라고 든든하게 말해주더군요. 저는 이제는 진짜 제 사정을 말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가난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풍족한 집안 딸이라는 것은 별 문제되지 않겠지라고 그저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와 이야기하려니 혹시나 오해를 할까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다는 게 맞겠죠.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면 좋았을 것을 말이죠. 그렇게 오빠는 3차 면접을 준비하고 2차보다는 합격하기 쉽다는 3차 역시 가뿐하게 통과했습니다. 저는 신문에서만 보던 사법고시를 내 남자친구가 합격했다고 하니 정말 실감도 나지 않고 오빠가 대단하게만 보였어요. 최종 합격 소식을 들은 것은 막 겨울로 접어드는 11월경이었어요. 오빠는 이제야 떳떳하게 너를 우리 집에 인사시키고 또 예비 처가에 인사드릴 수 있게 되었다면서 그동안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제 손을 꼭 붙잡고 금은방에서 샀을 얇은 금반지를 끼워주며 결혼하고 싶다고 청혼을 하더군요. 저는 어쩐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없는 형편에 용돈을 모아서 반지를 사러 갔을 오빠의 모습이 떠올라서요. 그리고 분명 좋은 일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밝히려니 두렵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먼저 만나고 싶다는 오빠 이야기에 일단 오빠네 부모님과 식사 자리를 먼저 하자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먼저 인사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요. 사실 저는 또 저대로 대학 갈 준비로 학력고사를 12월에 앞두고 있었는데 일단 오빠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학력고사를 보고 곧 대학에 갈 것이고 저희 집안이 나름 유복하다는 것을 모두가 계신 자리에서 밝히고 결혼 허락을 받을 생각이었어요. 결혼해서도 제가 대학을 다녀야 하는 부분도 걸리고 해서요. 대신 대학은 부모님을 설득해서 서울로 가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여기서 다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1월 중순 오빠가 잡아두었다는 한정식 집에서 오빠의 부모님을 처음 뵙게 되었어요. 그날만큼은 맨날 입고 다니던 면 티셔츠와 검정 바지를 입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부모님이 생일 선물로 사주신 연회색 겨울 원피스를 입고 언니가 방학 때 놔두고 간 멋들어진 코트도 걸치고 핸드백도 들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오빠의 가족분들은 먼저 와 계시더군요. 시골분들 특유의 푸근한 인상이셨고 특히 오빠의 어머님은 기분이 너무 좋으셨는지 벌써 얼굴이 빨개져서 우리 아들 하면서 오빠의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연신 어깨를 쓰다듬으시면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수줍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왔어? 저의 꾸민 모습에 오빠는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한껏 꾸미고 온 모습이 싫지는 않았는지 볼에 홍조를 띠더군요. 이 아가씨가 오늘 소개한다던 여자친구냐? 오빠의 아버지가 저를 아래 위로 살펴보시며 말씀하시더군요. 오빠의 어머니는 저를 이리저리 살피기만 하시고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는 그 눈길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첫 만남이라 어색한 거겠지 하면서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자 아무 말이 없으시던 오빠의 어머니께서 대뜸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 아가씨는 무슨 공장에 다닌다고요? 무슨 공장이라고 했죠? 뭔가 공장이라는 단어가 특히 도드라지는 것 같았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민망한 기분이 들더군요. 제가 뭔가를 잘못한 것처럼요. 네, 저기 땡땡동에 있는 어묵 공장에 다닙니다.
제 대답을 듣자마자 아버지는 말없이 소주를 한 잔 따라 드셨고 어머니는 옆에 있던 오빠의 형과 동생들을 보면서 한숨을 쉬시더군요. 저는 그런 반응이 좀 당황스러워서 일단 가만히 있었어요. 저기 아가씨가 참하고 성실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정말 큰 시험을 합격한 건 알고 있죠? 라며 갑자기 오빠의 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너무 기쁜 일이라고 오빠가 참 자랑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똑똑한 아들 두셔서 좋으시겠다는 말도요. 근데 둘이 좀 지낸 시간이 있단 얘기는 내가 들었는데 우리 아들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던데 아가씨도 그런가요? 대뜸 어머니는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저희끼리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조만간 저희 부모님과도 식사 자리를 하려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오빠의 어머니는 갑자기 표정을 굳히시더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미안하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서로 생각해보는 게 어떨지. 우리 아들이 이번에 사시를 붙다 보니까 벌써 여기저기 선자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는 방금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것인지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던 오빠도 크게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 면전에 앉혀두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관심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제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오빠가 소리치는 것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어머니는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우리 아들이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일이 순진한데 아가씨는 공장 일만 해서 순진한 건지 아니면 계산이 빠른 건지 내가 모르겠소만 이렇게 기우는 결혼은 난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혼 이야기는 없던 것으로 하고 서로 좋은 추억으로 남기는 것이 좋겠어요. 아가씨도 형편 맞는 사람 만나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순간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빠서 오빠의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제가 오빠랑 결혼을 할 수 없는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동안 좋은 마음으로 서로 잘 지내온 우리가 헤어져야 하나요? 제 말에 오빠의 아버지는 답답하다는 듯이 술 한 잔을 들이키시고 어머니는 급기야 언성을 높이시더군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아가씨가 대학도 안 가고 어묵 공장 다닌다면서요. 그러면 아가씨네 집안 형편이야 안 봐도 뻔하잖아요. 아무것도 재산도 없고 살기 힘든 집 아니겠어요? 자식을 공부도 안 시키고 공장에 보내고 있다는데 우리는 형편이 안 좋았어도 대학까지 다 공부시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언감생심 40까지 붙은 내 아들을 넘봅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천한 집구석 출신이 꼭 이런 이야기까지 대놓고 해야겠어요? 거지 같은 천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살면서 진심으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였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이 순간에도 공장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운영해서 직원들 보너스를 챙겨줄까,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어묵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을까 노력하실 아버지의 모습과 항상 저를 걱정하시면서 맛있는 밥을 차려주시는 엄마, 자식밖에 모르시고 애지중지하면서 저를 키워주신 두 분이 이런 말을 들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늘의 맹세코 우리 부모님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런 모욕적인 소리를 들으실 이유가 없으셨어요. 저는 입을 앙 다물었습니다. 여기서 눈물을 보이거나 맥없이 일어서고 싶진 않았어요. 이것은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명예가 달린 일이었어요. 오빠는 어머니가 심한 말을 뱉자 너무 당황해서 얼굴이 시빨개지더니 저에게 달려와서 제 팔을 잡고 일단 일어나자고 데려다 주겠다면서 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오빠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 계시던 오빠의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했어요. 방금 하신 말씀은 당장 사과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과하시면 못 들은 걸로 치겠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오빠도 오빠의 부모님과 형제들도 모두 크게 놀란 기색이었어요. 이게 무슨 버릇없는 행동이죠, 아가씨? 어른이 한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오빠의 어머니는 격앙된 목소리로 저에게 따지시더군요. 저는 심호흡한 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일남 이녀의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일하는 어묵 공장의 사장님이세요. 자라면서 한 번도 저희 집안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소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돕고 있는 것이지 형편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순간 오빠의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오빠까지 모두가 그 자리에 굳어버리더군요. 방금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것인지 귀를 의심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묵공장 사장 딸? 오빠의 형이 조그맣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만간 사과의 말씀을 주실 것으로 믿고 저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어머니, 사람 형편 가지고 그렇게 괄시하고 함부로 보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정말 가난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기분을 느꼈을지 정말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네요. 이 말을 남기고 저는 당당하게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오빠 역시 그런 저를 붙잡지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더군요. 식당 문을 열고 길에 한 걸음을 딛자마자 저는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오빠의 부모라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라니. 차마 오빠와 계속 만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겪은 오빠는 분명 속물적인 계산이 앞서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너무 속상하고 또 속상하더군요. 마음이 찢어진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며 저는 그날 밤 내내 방에 틀어박혀서 가슴을 움켜잡고 길고 긴 울음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큰 충격을 받고 12월 학력고사를 볼 때까지 일절 오빠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서 시험 준비만 하고 밖을 나가지 않았고 삐삐는 그냥 꺼두었어요. 그동안 오빠가 어떻게 지내는지, 저와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그런 것들도 궁금하지 않았고 그저 오빠를 포함해 그 집 식구들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사히 학력고사를 끝내고 아버지께서 오늘은 아빠랑 단둘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면서 어느 날 대뜸 어떤 식당으로 저녁 5시까지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빠가 공부하느라 고생했다고 그러시나 보다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식당으로 갔습니다. 단독 방으로 되어 있는 고급 식당이었는데 가족들과 가끔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오는 곳이었어요. 드르륵 문을 밀고 들어가자 아빠가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아빠의 맞은편에 연락을 끊었던 오빠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오빠,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오빠가 왜 여기 있는 거죠? 아빠랑 아는 사이예요? 못 본 사이 오빠는 더 멋있어져 있었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차려입고 머리도 이발을 했더군요. 내가 오라고 불렀다. 미연이 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 말이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일단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빠의 말씀인즉 제가 그렇게 두문불출하고 난 후 오빠가 공장 앞에서 며칠을 계속 서 있더래요. 그래서 아빠는 처음엔 직원 중 누구의 지인인 줄 알고 며칠이나 계속 허탕을 치는 모습이 안쓰러워 누구를 찾느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오빠가 대뜸 아빠 앞에서 큰 절을 하더래요. 처음 뵙겠다고 미연이 남자친구라고요. 아빠는 몹시 놀랐지만 일단 일으켜 세운 다음 근처 식당에 가서 식사나 함께 하자고 하셨대요. 그리고 오빠는 아빠에게 저를 그동안 만나왔던 이야기, 사시 공부하면서 제가 자신을 얼마나 잘 챙겨줬으며 어떻게 우리가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는지까지 다 말씀을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왜 제가 연락을 끊어버렸는지에 대해서도요. 아빠는 오빠의 말씀을 다 들으시고는 나도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이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한 번쯤 욕심이 나셨을 수도 있다고, 저에게 그렇다고 어른들에게 버릇없이 그리하면 되냐고 호통을 치시더군요. 저는 억울했지만 아빠가 오빠를 적잖이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여서 그냥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빠와 식사를 한 후 아빠는 집으로 돌아가셔서 엄마에게도 오빠의 존재를 말씀하셨어요. 엄마 역시 오빠가 가난하더라도 우리가 돈이 있으니 사시도 패스했겠다, 결혼시켜도 괜찮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빠 하나만 보면 괜찮은 사람인데 라는 생각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뭔가 그렇게 양가의 결혼 추진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오빠는 부모님이 사과 자리를 마련하신다며 정말 후회 많이 하시고 있다고 다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어요. 저는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저도 잘한 것 없다는 저희 부모님 말씀과 또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는 오빠의 권유에 못 이겨서 나가지 말았어야 할 그 자리에 또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전과는 달리 오빠의 형제들은 오지 않았고 부모님만 오셔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어 그냥 간단하게 인사를 하며 목례를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쁜 며느라가 왔니? 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저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죠. 아가, 그날은 우리가 미안했다. 우리가 오해를 해서 기분이 많이 나빴지? 내 사과하마. 어쩐지 처음 볼 때부터 피부가 뽀얗고 귀티가 나더라니. 이런 아가씨를, 그래, 내가 가난하다고 면박을 줬으니 미안해, 마음 풀거라, 응? 어머니는 제가 말을 할 틈도 주지 않고 속사포처럼 사과의 말을 쏟아놓으셨어요. 옆에 계신 오빠의 아버지도 은근히 제 눈치를 살피는 기색이셨죠. 저는 어머니의 사과를 들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너무 찝찝했습니다. 제가 알고 보니 형편이 좋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이런 사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오빠의 가난함을 알았지만 오빠라는 사람 자체를 보고 만났던 것인데, 저는 저에 대해서도 오빠의 부모님이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든 어느 정도의 존중을 해주시는 태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는 것이 자칫 버릇없는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기에 저는 마지못해서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저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을 마음먹으며 저는 전에 겪은 예비시모의 태도가 계속 마음에 걸렸지만 제가 좋아하던 오빠였기에 불미스러운 일들은 마음에서 무시하려 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면서 3년 전쯤 시집간 사촌 언니에게 이것저것 결혼 준비나 웨딩드레스 등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서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막상 결혼식을 3달 정도 앞두자 드레스며 메이크업 같은 게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촌 언니 친구가 마침 저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앞두고 준비를 한다길래 메이크업 정보를 얻고자 사촌 언니와 친구와 함께 한번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촌 언니의 친구는 서울에 빌딩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잣집 딸이었는데 얌전하면서도 착한 분이더군요. 그분과 여러 가지 결혼식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예비 신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빠랑 1년 넘게 연애를 했거든요. 부모님 몰래요. 법대 졸업생이던 오빠가 사실을 묻게 되고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허락해 주셔서 마침내 결혼할 수 있게 됐어요. 어머, 너무 로맨틱하다. 근데 사시 붙었다고? 나 결혼할 사람도 사시 붙었어. 어머, 우리 예비신랑들끼리 서로 아는 사이겠는데? 아, 진짜요? 와, 세상이 진짜 좁네요, 언니. 언니는 선보신 거예요?
난 선봤지. 사실 남편 집안이 좀 별 볼 일 없어서 고민했는데 사람은 괜찮더라고. 둘째인데 첫째 장남이 구실을 못해서 이 사람이 장남 노릇을 해야 된다나 봐. 열쇠 몇 개 해가야 될 것 같아. 언니 친구는 좋으면서도 걱정도 많은 듯이 투덜대면서 웃었습니다. 저는 결혼 관련 수다를 잔뜩 떨고는 기분이 좋아 집으로 왔고요. 언니의 친구분이 추천해준 드레스샵과 메이크업 샵을 한번 가볼 예정으로 오빠에게 연락을 해서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고 했지만 오빠는 바쁘다고 했어요. 요즘 좀 정신이 없다고요. 결혼 앞두고 여기저기 인사 다니느라고 오늘은 멀리 친척 집에 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 엄마랑 가려다가 사촌 언니가 봐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언니는 오늘 안 그래도 전에 만났던 그 친구도 드레스샵 예비신랑하고 온다고 하던데 그럼 너도 같이 따라가 볼래?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샵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샵은 아주 크고 화려했어요. 하얗고 으리으리한 건물이었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로 들어섰어요. 저 멀리에 서 있는 사촌 언니와 그 친구가 보였어요. 드레스를 입은 언니 친구를 바라보며 소파에 앉은 한 남자의 뒷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딘지 익숙한 그 뒷모습은 아무리 봐도 오빠였습니다. 오빠의 뒷모습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비틀거리면서 몸을 가누려 애썼습니다. 오빠? 오빠가 왜 여기 있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때 사촌 언니가 저를 발견하고는 불렀어요. 미연아!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또각또각 구두를 신은 발에 힘을 주고서 오빠인지 아닌지 앞모습을 보기 위해 걸어갔습니다. 오빠는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구두 소리가 들리자 제 쪽으로 뒤돌아보더군요. 고개를 돌려 저를 확인한 오빠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미연아, 저기 그게... 채 말도 잊지 못하고 덜덜 떠는 오빠를 보면서 저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돈 하는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오빠는 자신의 처지가 달라지자 결국 부모님과 같은 속물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죠. 가난한 고시생이었을 때는 그렇게 부자들을 욕하더니 저와 결혼하기로 하고서도 더 부잣집 여자를 찾아 선을 보고 결혼을 양쪽으로 진행하려고 했다뇨. 저는 정말 정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니, 제 예비신랑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저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큰 소리로 사촌 언니와 친구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둘은 드레스 이야기를 하느라 저쪽에서 한참 이야기 중이었거든요. 제가 큰 소리로 말하자 돌아본 두 분에게 저는 여기 언니 친구분과 결혼할 이분이 바로 제 예비신랑입니다. 양다리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도리어 나더라고요. 언니 친구의 얼굴은 흑색으로 변했고 사촌 언니는 달려와서 가방을 오빠에게 집어던지더군요. 뭐? 이 미친놈아! 가자, 미연아 가자. 너도 얼른 드레스 갈아입고 따라와. 그렇게 저의 사랑은 지저분하게 끝이 났습니다. 저와 사촌 언니네는 물론 그 친구분 집까지 여러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저는 아예 전화기를 뽑아버리고 몇 달간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요. 처음 며칠은 하염없이 눈물만 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래도 모르고 속아서 결혼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결혼으로 부모님 재산을 그 집에 갖다 주는 것보다는 파혼이 낫다 싶더군요. 저에게도 언니 친구에게도 파혼당한 오빠는 선시장에도 소문이 퍼져서 톡톡히 망신을 당하고 먼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 가서도 아들 장사 한번 제대로 하려고 했겠죠. 저는 씁쓸했지만 그저 제가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으로 여기며 지냈답니다. 물론 그 후 대학도 가고 인품 좋은 사람을 만나 순탄하게 결혼 생활도 했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온몸이 떨리는 기억이고 그 당시에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일이었네요. 세월이 흘러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에게 털어놓고 나니 홀가분합니다. 역시 평생 마음에 뭔가를 담아두고 있는 것은 정신건강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주변에 결혼을 앞둔 젊은 아가씨가 있다면 저 같은 일도 있다고 꼭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결혼이 일륜지대사는 아니니까요. 그럼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